1965년 누군가 $10,000를 S&P 500 지수에 묻어두었다면 지금쯤 그는 약 $300만 의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복리의 축복이자 시장의 평균적인 승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오마하의 한 노신사, 워런 버핏에게 맡겼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돈은 수천만 달러, 즉 한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를 투자의 신이라 부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달립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가 전 세계 자본의 물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노련한 포식자가 보내는 신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2026년에 대공황이 온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근 보여준 포트폴리오의 기괴한 변화와 현금 보유 비중,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고전적 원칙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짐승의 예민한 감각처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철수와 대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90세가 넘은 이 노학자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펼치는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시장의 견고함은 순식간에 서늘한 공포로 변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심장이라 불리는 S&P 500 지수는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형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상위 10개 기업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육박합니다. 이는 2000년 닷컴 버블이 파열되기 직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수준의 집중도입니다. 소수의 거인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지붕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거인 중 하나라도 무릎을 꿇는다면 그 지붕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기형적인 팽창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더 거대한 시한폭탄이 숨죽여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그 공허한 팽창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장의 화려한 껍데기를 한 겹 벗겨내면 그곳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괴적인 중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사력을 다해 벌어들이는 모든 가치, 즉 GDP의 120%를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당장 갚아야 할 카드 빚과 대출금이 6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와 같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미래의 생존 자금을 미리 당겨 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더 서늘한 진실은 이 빚의 잔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소수의 기술주의, 모든 판돈을 건 위험한 도박판으로 변질되었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은 사상 최대의 빚더미라는 살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60년 넘게 시장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워런 버핏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버핏의 4대 원칙 같은 뻔한 교과서적 나열이 아닙니다. 그런 파편화된 정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우리 삶의 어떤 위로도 해결책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버핏이 왜 자신의 오랜 금기를 깨고 애플에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 자본주의에 소름 끼치는 생존 법칙은 무엇인지 파헤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어왔던 투자의 상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거대한 자동 매수 기계가 설계한 덫에 발을 들인 것일까요? 시장을 이토록 비이성적인 과열로 몰아넣은 진짜 주범,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이한 시장, 이 비이성적인 과열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대중은 흔히 이를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치부하지만 그것은 현상의 절반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의 심리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두 개의 힘입니다.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패시브 투자의 역설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비용은 저렴하고 시장의 평균은 따라가니 대다수 전문가가 권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서학개미들 역시 이 안전해 보이는 항로에 몸을 싣고 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시장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이 똑똑한 선택에만 매몰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조 원의 돈이 인덱스 펀드라는 거대한 강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강물은 눈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의 내실이 훌륭한지, 어느 곳에 거품이 끼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S&P 500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흐를 뿐입니다. 설계도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에게는 더 많은 강물이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패시브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절반이 넘는 돈이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인간의 지성을 포기하고 오직 덩치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의 관성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무한 궤도를 만듭니다. 인덱스로 돈이 몰릴수록 상위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지수 내 비중은 더 커지며 비중이 커지니 다음번에 들어오는 돈은 더 많이 배분됩니다.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36%까지 치솟은 것은 시장이 그들이 우월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기계적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동 매수 기계에 기름을 붓고 터보 엔진까지 달아준 두 번째 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풍요가 남긴 독점적인 유산입니다. 자동 매수 기계에 기름을 붓고 터보 엔진까지 달아준 두 번째 힘. 그것은 바로 초저금리 시대의 유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죽어가는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대듯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제로 금리 시대는 우리 사회에 아주 잔인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놔두는 사람은 바보다.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신해라.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T나, 즉 대안은 없다는 현상이라 부릅니다. 예금 금리가 1%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돈은 생존을 위해 주식시장으로, 특히 무한한 미래를 약속하는 기술주로 거침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목격한 시장의 찬란한 성장은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이 거대한 돈의 힘이 밀어 올린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거품은 이미 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주식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에 길들여진 대중의 심리와 그 기간 동안 시스템 구석구석에 스며든 막대한 유동성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이 불을 꺼도 한참 동안 그 열기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큰 놈을 더 크게 만드는 패시브 투자라는 자동 매수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10년 전 저금리가 남긴 유동성의 불씨와 위험을 망각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지극히 비이성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맨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가마솥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모든 거품의 끝자락에는 항상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발등을 찍을 준비를 마친 빚의 함정입니다. 모든 거품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 그것은 바로 부채의 중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빚이라고 하면 정부 부채나 국가 채무를 떠올리지만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경고등은 시장 내부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융자라는 이름의 빚입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이 레버리지는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모든 것을 단숨에 앗아가는 파괴적인 칼날로 변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장호는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파멸의 패턴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습니다. 투자자,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이라는 블록을 아슬아슬하게 빼내어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혹은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 하나가 이 거대한 탑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버핏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자본주의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1원칙, 주식을 사지 말고 사업을 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컴퓨터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숫자나 오르내리는 그래프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세상에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버는 사업의 소유권 그 자체입니다. 주가 차트의 붉은색과 파란색 막대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직원이 흘리는 땀방울이 있고 밤을 지사우는 연구소가 있으며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물류망이 존재합니다. 버핏은 바로 이 사업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과연 당신이 소유한 그 사업은 거대한 부채의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깊고 넓은 해자를 가졌습니까?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듯이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적인 수익을 유지합니다. 1988년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입했을 때 그는 단순히 설탕물을 만드는 회사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이름의 강력한 요새를 산 것입니다. 펩시가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 맛있는 콜라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코카콜라라는 상징을 뺏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또 어떻습니까? 버핏이 사랑한 이 기업의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이 늘어나고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카드의 편의성은 커지는 선순환. 이것은 후발주자가 아무리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장착하는 순간 시장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무의미한 소음이 됩니다. 여기서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미스터 마켓이라는 아주 냉소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마켓을 당신의 사업 동업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날은 극도의 흥분 상태로 찾아와 이 사업은 세상을 바꿀 거야 라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당신의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에 빠져 이제 다 망했어 라며 헐값에 자기 지분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죠. 현명한 투자자는 이 변덕스러운 동업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 헐값에 지분을 내던질 때 그때가 바로 위대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버핏의 제1원칙은 빚으로 부풀려진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강력한 해자를 가진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라는 차가운 통찰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 정말 완벽한 것일까요?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구시대의 유물에는 통할지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기술의 폭풍 속에서도 유효한 것일까요? 실제로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자신의 가장 신성한 원칙을 깨고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여기에는 버핏의 철학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진화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버핏에게는 능력 범위라는 그의 생존을 지탱해온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스위트 스팟으로 들어오는 공만 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십 년간 그의 존은 보험, 은행,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는 세상이 경악할 만한 결단을 내립니다. 평생을 멀리했던 기술 기업 애플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력 자산이 되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900조 원. 답은 정반대입니다. 버핏은 원칙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원칙의 정의를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애플을 반도체와 코드로 이루어진 기술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폰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애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3년마다 기계적으로 새 모델로 갈아치우는 아이폰의 소비 패턴은 다 쓰면 다시 사야만 하는 질레트 면도날이나 갈증 날 때 찾는 코카콜라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애플의 생태계가 구축한 디지털 감옥의 위력을 읽어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수만 장의 사진, 앱스토어의 결제 내역, 그리고 워치와 맥북으로 얽힌 연결성. 이 거미줄에 한번 걸려들면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기기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의 디지털 기반을 통째로 이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자가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전환 비용이라는 이름의 해자입니다. 버핏의 애플 투자는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던집니다. 지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테두리를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넓혀가는 태도입니다. 그는 기업을 분석하는 자신만의 눈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시장 전체로 향합니다. 개별 기업을 고르는 눈이 생겼다 해도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운동장 자체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핏이 시장의 열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 온도계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섬뜩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이 시장의 온도를 재기 위해 사용하는 이 특별한 온도계를 사람들은 버핏 지수라 부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주식 가치, 즉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로 나눈 값입니다. 국가가 1년에 벌어들이는 총소득에 비해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었는지를 보는 지표죠. 버핏은 이 비율이 80% 수준이면 매력적이고 10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00%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0년 닷컴법을 정점의 버핏 지수가 약 140%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안에 있는지 명백해집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버핏 자신도 이 지표가 현대 경제의 모든 진실을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지도에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시대의 착시입니다. 애플과 코카콜라는 미국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서 돈을 법니다. S&P 500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이제 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분자인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이익을 반영하는데
분모인 GDP는 오직 미국 본토 내의 생산량만을 계산합니다. 둘째는 무형자산의 불안전성입니다. 과거에는 공장과 기계가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코드, 검색 알고리즘, 그리고 브랜드 가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GDP는 이 거대한 무형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도는 실제보다 더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결국 지도는 고장났고 안개는 자욱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궁극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버핏 투자의 심장이자 생존의 열쇠인 안전 마진이 등장합니다. 낡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10톤짜리 트럭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 입구에 최대 하중 10톤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은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선뜻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 하중 20톤이라고 적혀 있다면 안심하고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톤의 여유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마진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트럭의 무게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가격이고 다리의 하중은 그 기업이 내재의 가치입니다. 결국 버핏 지수의 경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서늘한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그 다리의 하중을 계산할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아주 지독하고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기업 보고서를 파고들 시간도 복잡한 재무제표를 해석할 기술도 없는 직장인이 P&G의 내재 가치가 $200인지 $150인지 어떻게 계산하라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이들은 결국 길을 잘못 듭니다. 스스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더 자주 사고 팔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1분 만에 전 세계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최적화된 디지털 카지노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기교를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투자 방법 이전에 행동의 제한이라는 기괴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원칙도 잦은 매매와 충동이라는 인간의 결함 위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에서 자신들의 고객 계좌 수백만 개를 추적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류의 투자자가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었을까요? 월가의 천재들일까요? 아니면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자들일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집단은 놀랍게도 사망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휴면 계좌 주인들이었죠. 도대체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첫째,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생존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의 눈이 멀어 산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잦은 거래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라는 좀비들에게 자신의 수익을 뜯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워런 버핏이 평생을 걸쳐 강조해온 시간과 복리라는 마법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지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수식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위험한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평생 딱 20번의 구멍만 뚫을 수 있는 20개의 펀치카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생 투자 기회가 단 20번뿐이라면 당신은 과연 오늘 아침에 그 가벼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투자의 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액션 플랜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참아내는 결단에 있습니다. 생애 단 20번의 구멍만 허락된
펀치카드를 손에 쥔 채 투자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의 매수가 곧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선택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가벼운 손가락으로 시장을 유영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화려한 알람과 매초 단위로 명멸하는 호가창은 우리를 유능한 투자자가 아닌 충동적인 도박사로 끊임없이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액션 플랜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살지보다 무엇을 사지 않을지를 먼저 결정하고 언제 행동할지보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쪼바이스 아오 세대에게 자본은 곧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아이의 미래, 그리고 다가올 노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실패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버핏이 60년 넘게 증명해온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장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내고 확신이 없는 공은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지독한 인내심이었습니다. 2026년이라는 불확실한 이정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공포이겠지만 펀치카드를 아껴온 현명한 이들에게는 위대한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평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확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당신의 펀치카드는 지금 몇 장이나 남아 있습니까? 그 소중한 한 번의 기회를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하는 그 고독한 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투자가 시작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